안녕하세요. 가정연세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최현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목은 이렇게 프로 선수들이 운동을 그만두게 되는 이유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결국에는 스포츠 손상, 우리가 운동을 하거나 이러면서 어떻게 다치게 되고 다친 건 어떻게 치료하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사실 이 스포츠 손상, 그래서 사실 제가 정형외과를 시작하기 전 정형외과 전문의를 제가 하게 된 이유가, 저도 운동, 농구나 축구 이런 거, 야구 많이 좋아해서 그런 운동들을 하고, 이 운동 선수들이 다치거나 이러면 치료받는 정형외과 이래서 이런 정형외과 하면 되게 재밌고 스포츠 손상만 주로 보거나 이러면 되겠구나, 스포츠 손상이 어떤 특정 한 분야를 지칭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실 정형외과를 시작했던 건데, 정형외과 공부를 하다 보고 이 스포츠 손상을 보니까 그냥 정형외과 전체가 스포츠 손상에 연관되어 있는 거고, 어느 한 부분을 딱 집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정형외과 전반적인 영역이 다 스포츠 손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짧은 시간 안에 스포츠 손상, 즉 정형외과에 대해서 전체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어떤 이 특정 부상들에 대해서 그 부상을 어떻게 치료하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요런 내용을 위주로 말씀드릴 텐데, 주로 그래서 이제 제가 프로 농구 선수들, 이런 농구 선수들이 이제 어디서 다치고 어떻게 손상이 되고 요런 거를, 이 데이터들이 나와 있는 것들을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또 요렇게 하지만 중간에 궁금하신 거나, 사실은 요즘 대부분의 주변 지인들이나 오시는 환자분들이나 이렇게 한번 여쭤보면 "아, 운동 뭐 하세요?" 이러면, 예전에 "아유, 운동 잘 안 하지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많았다고 그러면, 지금은 뭔가 테니스든 축구, 농구 이런 걸 하나 정도는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 주변에 운동하다가 '아, 내가 여기가 이게 아픈데 이걸 계속 운동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고민들 하시는 것도 많고, '내가 어디가 아파서 정형외과 가서 치료를 좀 받았는데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다.' 아니면 또 어떤 문제가 있다, 요런 궁금점들이 있으시면 여기다 이렇게 저 댓글창에 올려주시면 제가 그거를 하나씩 설명하면서 또 중간중간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오늘 얘기를 주로 하게 되는 게 발목과 무릎에 대해서, 제가 또 발목, 무릎을 많이 보기도 하지만 발목, 무릎에 대해서 조금 많이 말씀을 드릴 텐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요거는 제가 써 놓은 게 아니라 이 데이터나 이런 데, 이 논문이나 이런 데 나와 있는 걸 보면 1 번이 발목, 2 번이 무릎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가장 많이 얘기를 해 드릴 거고, 이 부상의 위치는 요렇게 1 번, 2 번이 제일 많고요. 부상의 종류로 따진다고 하면 염좌, 그야말로 그냥 접지른 거죠. 접지른 거. 또 많은 게 타박상, 이렇게 가장 가벼운 요런 손상들이 사실은 제일 많긴 한데, 요런 거는 사실은 그냥 기다리면 낫겠죠. 기다리면 나니까 신경 쓸 만한 건 아닌데, 이런 거 말고 쪼금 더 우리가 이제 과연 이게 우리가 그냥 다쳐서 우리가 일반인들이 1 주일 쉰다, 2 주일 쉰다 이런 거 말고, 진짜로 NBA, 미국 프로농구 협회거든요. 이 프로농구 협회에서는 과연 어디가 제일 많이 다치냐, 또 어느 정도나 다치냐, 이런 걸 이제 조사를 한번 해 봤더니, 한 시즌당 1,000명에 19명, 그러니까 한 100명에 2명 정도, 이 정도는 손상이 다치거나 이래서 뭔가 문제가 생긴다. 꽤 높은 확률이죠. 이게 선수들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그 많은 선수 중에 100명에 2명 정도씩 항상 다친다는 게 꽤 되고, 그러면 사실은 이 NBA나 이런 이 프로농구 이쪽 하는 데들은 모든 게 다 돈이니까, 이 친구들 몸값만 해도 몇 천만 달러에 육박하는 친구들인데, 이런 친구들이 1 주일 쉬냐, 2 주일 쉬냐, 1년 쉬냐, 이런 거에 따라서는 이 경제적 가치나 이런 게 굉장히 좌우되기 때문에, 이런 걸 이렇게 조사해 봤더니 한 해에 거의 470억 원, 3억 5천만 달러 이 정도씩이나 이게 많이 소요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에 NBA는 가서 이거에 따른 보험도 있고, 이거에 얼마 나오면 얼마 이렇게 다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런 게 있는데, 가장 이 전방 수준인데 파열이나 이런 거는 대개는 1-2 년, 아킬레스건 파열도 한 1-2 년, 이제 발목 인대 손상이나 이런 거는 1 주에서 한 4주 정도까지 NBA에서는 요 정도 복귀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발목 부상부터 한번 얘기를 해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 농구를 거의 프로농구나 이런 걸 보지 않으시는 분들도, 이 스테픈 커리라는 선수가 우리나라 무한도전에 와서 나와 가지고 다들 이름을 알고 계시더라고요. 전혀 농구를 모르는 제 지인 여자분들도 이 스테판 커리 이름은 알 정도로. 그런데 이 친구가 지금 미국에서는 거의 한 5등 안에 들 정도로 돈을 많이 받는, 한 6천만 달러, 7천만 달러 이 정도를 한 해에 받는 친구고, 이 NBA 아이콘이죠. 지금은 가장 약간 내려가고 있긴 하지만 가장 잘했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어떻게 보면 이 발목 인대 파열의 대명사입니다. 정형외과 영역에서 보면 이 친구는 발목 정거비 인대라고, 발목이 왜 우리 운동이나 이런 거 하다 보면 자꾸 접질러 가지고 이게 수술받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운동을 하다가 다쳐가지고 2011년에 이 친구는 실제로 수술을 했습니다. 실제 수술을 했고, 수술을 했는데 수술을 하고 나서도 이게 자꾸 접질르고 이래가지고 이 친구는 결국에는 재활이나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나중에 복귀를 한 케이스. 그래서 이 친구 얘기를 보면서 제가 발목 인대 손상에 대해 잠깐 얘기를 해드릴 텐데요. 질문들이 조금씩 오고 있긴 한데 제가 이게 하나 조금 한두 개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질문을 또 중간에 답변을 드릴 테니까 천천히 올려놓으시고 쭉 기다리다 보시면 제가 언젠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대개는 발목 인대 손상. 저는 농구를 주로 하는데요. 농구를 하다 보니까 자꾸 손상이 되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쉬어야 되냐, 어느 정도나 해야 되냐, 이걸 뭐 어떻게 복귀해야 되냐, 이 고민들을 되게 많이들 하세요. 그래서 사실 교과서적, 이렇게 제가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교과서적으로 우리가 배울 때는 최소 일주일 정도까지는 좀 쉬는 게 중요하고 중증, 1도, 2도, 3도 염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2도나 3도 이상의 염좌인 경우에는 최소 2주나 4주 정도까지 휴식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건 뭐 약물 치료하는 건 그냥 약을 써서 조금 통증을 가라앉히는 거고, 기부스, 부목 보정, 이걸 제일 많이 하죠. 그리고 뭐 다른 운동 치료나 이런 걸 또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럼 이 도대체 이 맨날 얘기하는 전거비 인대, 뭐 인대가 파열됐다. 근데 발목에 단순히 인대가 이렇게 삐끗해서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가장 흔한 건 이 바깥쪽 복숭아뼈 바로 앞쪽, 아마 발목이 접지르시고 나면 대개는 바깥쪽 복숭아뼈의 살짝 앞쪽, 그쪽이 띵띵 부어오르거나 아픈 분들이 제일 많을 텐데, 그런 경우에 이걸 치료하거나, 그래서 이건 지금 수술하는 걸 한번 보여드린 건데요.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이 안에 거를 그냥 꼬매주는 걸 많이 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이렇게 당겨가지고 주변 조직을 갖다가 꼬매는 이런 작업을 많이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질문들을 뭐 이미 따라오는 환자분들이나 오신 분들이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물어봐서 제가 이걸 한번은 답변을 드리려고 그림을 한번 만들어 본 건데, 기부스 하는 경우도 있고, 뭐 보조기도 있고, 테이핑도 있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하고, 또 운동하거나 이럴 때 사실은 어느 걸 하는 게 더 좋은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제가 논문이나 이런 거를 쭉 리뷰를 해보고 이렇게 봤더니 결국에는 뭐 당연한 얘기겠죠. 오른쪽처럼 저렇게 테이핑만 하는 경우가 있고, 왼쪽에 이런 딱딱한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는 이런 보조기를 하는 게 있는데, 나중에 이쪽 이 화면에 보이는 이 딱딱한 녀석들이 더 확실하게 고정을 해줄 수 있고, 그래서 부상 방지 쪽인 측면이나 이런 데서는 이쪽이 훨씬 낫고, 저 그림에서 보면 제일 왼쪽에 있는 저 까만색 저 플라스틱 되어 있는 거, 저거는 아까 보여드렸던 아까 이 스테판 커리가 잘 보면 보이겠지만 이 화면에도 잘 보이던데 저 발목에 저걸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그때 한번 다쳐서 그 다음에 수술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자꾸 접질러서 저 왼쪽에 있는 저 제품을 계속 하고 이렇게 하고 지낸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사실 운동하면서 이 왼쪽에 있는 보조기나 이런 걸 해보면 사실 굉장히 부자연스럽습니다.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테이핑이나 이런 쪽을 선호하기도 하고, 사실 테이핑도 하려면 시간도 걸리기도 하고 미리 준비도 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진짜 농구, 뭐 운동이나 이런 거를 좀 열심히 하시고 진짜로 매일 반복적으로 하고 이러시는 분들은, 좀 철저하게 하시는 분들은 저런 것도 꼼꼼히 시간 내서 하던데, 저처럼 드문드문 하는 사람들은 그냥 하다가 그러다가 다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사실은 어느 걸 할지 걱정되시거나 좀 많이 그냥 가끔 한다 이렇다고 그러면 저 같으면 보조기, 저렇게 딱딱한 보조기를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요. 내가 자주 해서 너무 불편감이 느껴진다 그러면 안 하는 것보다는 테이핑 정도라도 해주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저도 사실은 그래서 테이핑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뭐 어떤 방법이 좋은지 이걸 보니까 유튜브나 이런 데 검색해보면 요즘은 너무 자세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저도 꼼꼼하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좀 그 얘기를 해드린 거고요. 요까지가 이제 발목 얘기를 하는데, 이 스테판 커리의 이런 친구들은 너무 유명한 친구니까, 저 친구 지금 저 사진 보면 자세히 보면 발목에, 이 친구는 농구화를 로우컷이라고 해서 발목 위까지 올라오지 않는 그런 농구화를 씁니다. 그런 농구화를 쓰는 이유 자체가, 좀 화면을 자세히 보면 이 친구 여기 이게 이 발목 위로 올라와 있는 게 보조기거든요. 보조기를 위쪽까지 이렇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런 보조기를 착용하기 때문에 이 친구는 그렇게 발목 높은 농구화나 이런 걸 신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도 처음 수술을 한번 하고 나서 사실은 운동선수가 아니라 일반인에서는 발목 인대 봉합술이나 이런 게 결과가 꽤 괜찮은 걸로 되어 있는데요. 문제는 저렇게 직업적으로 많이 뛰거나 이런 친구들은 보면 단순히 발목이 접지르거나 이런 게 인대 하나가 똑 끊어져서 그 발목이 뭔가 약해진다거나 이런다기보다는 이 발목 전체적으로 싸고 있는 근육이나, 이 친구는 특히나 고관절 쪽으로도 운동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그러던데, 이 밸런스를 잡아준다거나 유연성을 잡아주는 하체 쪽 운동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런 걸 하고 나서 접지르거나 이런 게 좀 없어졌다고 얘기를 하네요.
제가 여기까지 발목 얘기를 잠깐 해봤고요. 질문이 잠깐 온 거를 제가 한번 얘기를 보면 러닝하다가 발목을 삐끗했는데 2도 염좌라고 합니다. 일단 깁스를 하면서 지켜보라고 하셨는데 언제쯤 다시 러닝을 할 수 있을까요? 가벼운 러닝이라도 하고 싶습니다. 이게 뭐 제가 뒤에도 뭐 준비해 놓은 동영상도 있고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리긴 할 텐데 이게 참 이 일반인들 우리가 프로 선수는 아니잖아요. 프로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일반인 분들이 제일 이 자주 다치고 자꾸 손상되는 이유가 요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2도 염좌라는 건 1도 염좌는 인대가 살짝 늘어난 거, 2도 염좌는 조금 찢어진 거, 3도 염좌는 또 끊어진 겁니다. 차라리 3도 염좌쯤 되면 되게 아프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잘들 알아서 쉬세요. 그리고 1도 염좌 정도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일주일쯤 지나고 나면 대충 괜찮아집니다. 뛰면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2도 염좌, 나쁘지도 아주 좋지도 않고 사이 정도가 됐을 때 사실은 단기부스를 한 일주일 정도 하고 있으면 좀 덜 아파지거든요. 그런 환자분들은 이제 안 아프니까 이게 다 나았다고 생각하고 반복적으로 뛰다 보면 또 접질르고 또 접질르고 이러면서 나빠지는 거라서 회복 기간을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길게 잡아주시는 게 좋고요. 의학적으로는 뭐 가령 2주라고 하더라도 진짜로 뭐 3주, 4주 조금 길게 쉬는 게 좋고 또 하나는 제가 이 환자분들 올 때마다 항상 말씀드리는데 이 운동선수나 이런 친구들은 발목 염좌되거나 이러면 뭐 4주, 8주 이렇게 쉬어요. 쉬면서 한 4주는 그렇게 쉬고 4주는 이 가령 농구 선수로 따지면 5대5 농구를 하다가 다쳤어. 그럼 이 친구는 5대5부터 하는 게 아니라 처음은 컨택하지 않는, 부딪히지 않는 선에서 뭐 재활 운동 뭐 이런 걸 하고 그게 좀 익숙해지면 3대3, 그 다음은 5대5 이렇게 단계적으로 굉장히 잘 지켜서 몸 상태를 회복시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되게 일반인 분들은 일주일 쉬었어. 이제는 몸이 근질근질거리고 뭐 나 좋아진 것 같아. 그럼 가서 다시 예전에 본인의 운동 능력이 100이었으면 바로 100만큼 뛰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 상식적으로 당연히 다칠 찬스가 굉장히 높아지는 거니까 항상 이렇게 복귀하실 때 조금 시간을 두고 내가 원래는 일주일 만에 복귀했어. 그러면 그래. 내가 얼마 전에 비욘디에서 한번 동영상 봤더니 조금 더 쉬래더라. 그럼 내가 평소에 일주일 만에 복귀했으니까 이번에 2주일 만에 복귀할까? 그러고 그 일주일을 쉬라는 게 아니라 가령 뭐 축구, 농구 이런 걸 하셨었으면 뭐 자전거 타러 하셔도 좋고 수영을 하셔도 좋고 근력 운동을 해도 좋고 놀지 않고 그런 운동보다 조금 저용량의 운동을 조금 해서 이렇게 몸을 완전히 좀 올려놓고 나서 그렇게 하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발목에 관련된 질문을 하나 더 읽어드리면 저도 오른쪽 발목 인대 파열로 봉합수술을 받은 지 4주가 지났고 보조기 착용 중이에요. 목발 항상 쓰라고 그러셨는데 집에서 목발 없이 천천히 다니거든요. 걸을 수 있으면 그래도 되나요? 운전은 언제부터 해도 될까요? 오른발로 운전을 하다 보니 조심스럽네요. 4주가 지났으면 뭐 의학적으로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인대 봉합술을 하고 나면 4주 정도 지나고 나면 목발 떼고 걷는 거를 진행을 하는데 수술하신 쌤이 목발 항상 쓰라고 그러셨을까요? 대개는 4주까지는 꼭 써서 그쪽에 체중 부하를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아까 그림에 잠깐 나왔지만 대개는 봉합하는 게 뭐 단단한 본드로 붙여놓거나 뭘 집어넣어서 꼬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실로 꼬맵니다. 실로 촘촘하게 꼬매는 거기 때문에 이 우리가 몸무게가 뭐 50kg, 100kg 이렇게 나갈 수 있잖아요. 실로 막 꼬매놓은 걸 양쪽으로 100kg 힘으로 확 잡아당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실이 잘 버텨줄까요? 잘 못 버팁니다. 그렇기 때문에 4주간은 그 100kg의 힘을 이 녀석들이 받을 수 있게끔 안정되는 시기라고 생각해서 4주간은 딛지 말라는 거고 목발을 좀 쓰게 되면 아무래도 가령 100kg의 힘이 간다 이랬을 때 목발이 한 50kg쯤 받아주고 이 꼬매는 녀석이 50%쯤 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4주간 지나고 나면 살살 딛고 다니고 하셔도 되는데 뭐 지금 걸으셔서 통증이 없다고 그러면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런 운전 문제 이게 스포츠 손상이 되고 나서 이게 운전을 언제부터 해도 되냐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이 부상의 메커니즘이 가령 뭐 이런 일들이 많이들 다치시니까 왜 다치는지 언제 다치는지 이런 거를 다 조사를 해보거나 이러면 결국 밸런스와 유연성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인대가 손상이 됐다고 했을 때 인대 자체가 봉합되는 것도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 손상된 이유가 있다는 거죠. 결국 이게 밸런스가 깨졌다든지 뭔가 이 균형 감각이 이런 게 깨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건데 인대 자체가 봉합이 됐지만 어떤 이 방향 감각을 유지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회복이 조금 더딜 수가 있기 때문에 운전 뭐 조심조심해서 앞에 왔다 갔다 하는 거 괜찮죠. 근데 뭔가 사고가 난다거나 뭔가 딱 급격하게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거나 이런 능력치는
다치고 나서는 조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4주가 막 지난 시점이라고 그러면 저 같으면 한 2주 정도는 더 보존적으로 해서 재활 치료를 하고 그다음에 진행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주셔서 여기까지만 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이가 발목을 삐끗한 후 고정해야 한다고 반깁스를 하고 있는데 너무 답답해해요. 말씀하신 테이핑이나 다른 걸로 고정하는 건 안 되나요? 그렇죠. 애기들이 이게 기부스 시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애기들도 봐가면서 기부스 해주는데 어떤 친구들은 아예 통기부스 해주고 어떤 친구들은 반기부스를 해놓고 왜 그러냐면 이게 사실 기부스의 목적이 안 움직이게 하려고 이 관절을 쉴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 보면 이 반기부스를 하면 이게 뭔가 안정이 됐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그걸 딛고 막 뛰어다니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봐가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어머님도 이 기부스라는 목적이 지금 뭐 얘기 들어봐서는 뭐 뼈가 다치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네요. 그래서 인대 손상이라고 하면 이 기부스의 목적이 안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안 움직이게 하는 거라서 이 친구가 반기부스를 답답해 하더라도 안 움직이고 좀 덜 움직인다. 그러면 뭐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고 그것 때문에 진짜로 너무 힘들어한다. 이렇다 그러면 테이핑이나 다른 걸 해서라도 발목 자체를 안 움직이게 하는 데만 초점을 맞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이제는 뭐 지금 발목 얘기를 잠깐 해본 거고요. 이제 무릎 통증에 대해서 한번 또 무릎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텐데요. 농구와 관련된 뭐 농구든 축구든 뭐 이런 손상들에 대해서 가장 흔한 게 요 한 4가지 정도. 사실 이거 말고도 뭐 무릎 교과서만 이만한데요. 뭐 그거를 다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무릎 손상에 대해서 4가지 정도. 뭐 무릎 염자라는 건 그야말로 그냥 살짝 접지르는 정도. 요 정도고 뭐 흔히 얘기하는 전방 십자인대 파열.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라는 건 요 그림에서 보면 요 십자인대라고 무릎 정중앙에 이렇게 있는 무릎의 축을 잡아주는 그런 인대가 있습니다. 이런 인대 손상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3번이랑 4번은 환자분들이 되게 좀 혼용돼서 잘 헷갈려 하시는데요. 연골이라는 건 요 위에 무릎 위에 뼈랑 아래 뼈에 얇게 발라져 있는 녀석이고 연골판이라는 거는 그 연골과 연골 사이에 방석처럼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는 튼튼한 방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4가지 정도 손상이 있는데 그런 손상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친구는 이 친구도 NBA 선수입니다. NBA 선수고 꽤 NBA에서도 유명한 선수고 조엘 엠비드라는 선수인데 이 친구는 무릎 부상이 되게 많아요. 무릎 부상이 많아서 지금은 저 무릎을 부여잡고 넘어졌지만 이 친구는 아까 그 전에 보여드렸던 이 여러 가지 중에서 연골판, 저 쿠션이 찢어진 친구입니다. 쿠션이 찢어진 친구인데 저게 찢어졌을 때 이 친구가 이제 복귀하는 걸 저는 이제 제가 아무래도 저 무릎 전공이고 저는 또 이 농구나 이런 걸 좋아하니까 이 친구가 딱 다쳤을 때 저희 게임을 보고 있었죠. 야, 이 친구가 얼마 만에 돌아올래나? 이게 이랬을 때 제가 이런 의학적인 지식을 대입해서 이걸 봤더니 이 친구는 딱 8주 만에 돌아왔어요. 꽤 빨리 돌아온 건데 제가 보기엔 아마도 이 연골판을 이 치료하는 방법이 2가지거든요. 찢어졌을 때 뭐 환자분한테도 똑같이 다 적용되는 거지만 부분적으로 살짝 찢어지거나 그러면 그냥 휴식을 취합니다. 휴식, 뭐 약물 치료, 프롤로 치료 이런 보존적인 치료로 한 2주 정도면 대개는 복귀를 잘 하고요. 찢어졌다 그러면 부분적으로 잘라냅니다. 근데 그럼 잘라내면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녀석이 방석입니다. 이 고무로 된 어떻게 보면 방석이라고 그러면 환자분들 조금 헷갈려 하시는 게 뭔가 이렇게 겉에가 이렇게 쭉 쌓여져 있고 안에 뭐 말랑말랑에 들어있는 그런 방석이 아니라 그냥 전체가 다 고무로 된 방석 생각해 보세요. 전체가 다 고무로 된 방석인데 고무의 한쪽 일부분이 좀 찢어졌어.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쿠션의 역할, 고무 역할을 잘 못해줘. 그러면 그 부분만 이렇게 절제해내는 겁니다. 그걸 뭐 한 10%, 15% 정도 절제해내는 건데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이게 고무판이 그렇게 끝부분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안쪽이 푹 찢어졌어. 그러면 가운데 찢어진 자리를 고무를 다 떼어내려면 고무를 절반 이상 떼어내야 되니까 그럴 것 같으면 여기를 꼬매놓는 게 더 낫기 때문에 봉합해 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 친구는 아마 부분적으로 찢어져서 그러는지 절제술을 했더라고요. 절제술을 하고 나면 대개는 4주에서 8주 만에 복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8주 만에 실제로 복귀를 했고 게임을 뛰었습니다. 게임을 뛰더라고요. 이게 뭐 게임을 뛴다는 게 제가 동네 농구 뛰는 것처럼 그거랑은 다르게 정말 중요한 게임에 중요하게 복귀를 해서 뛰었는데 아무래도 이 친구도 똑같은 케이스죠. 결국에는 몸 상태가 100% 올라오지 않은 상태에서 게임은 뛰어야 되겠고 그래서 뛰었는데 운동 능력이 그 괴물 같은 플레이어들이 많은 그 NBA 플레이에서 뭐 아무래도 안 되겠죠. 그래서 금방 탈락했던 그런 케이스였고요.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게 연골판이 이렇게 안쪽이 찢어지게 되면 이 부분만 요만큼 잘라내는 작업을 하는 거고요. 여기가 아니라 이렇게
중간 부분이 찢어지게 되면 이거를 잘라낸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막 이렇게 절반 이상을 잘라내야 되니까 저 안에를 꼬매서 치료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다행히 비슷한 질문이 하나 있어서 제가 요거를 읽어 드리면 무릎 연골판이 찢어져 수술을 하라고 하시네요. 수술을 꼭 해야 하는지, 연골 주사 같은 걸로 치료할 수 없는지. 글쎄요. 이게 아까 보여드렸지만 그렇게 한 3단계 정도? 이게 뭐 부분 손상인지 아니면 중간 부분 손상인지 다 찢어진 건지 뭐 3가지에 따라 나눠지는데, 수술을 하라고 얘기를 들으신 거 보면 일단은 완전 뭐 파열적으로 가서 절제술을 하든지 꼬매든지 해야 되는 케이스가 맞는 것 같긴 한데요. 이게 뭐 고민이 되시는 것 같긴 하네요. 근데 이게 사실 정형외과 의사들 중에도 제가 아시는 형님도 찢어졌어요. 찢어졌고 수술을 해야 될 정도 상태인데 그냥 잘 지내시더라고요. 잘 지내는 게, 이게 뭐 그렇다고 이게 다 나아서 좋아진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찢어졌지만 일상생활에 방해가 없고 내가 많이 운동을 하거나 이러는데 큰 무리가 없다 이렇다고 그러면 뭐 고무가 찢어져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방석이 없는 것보다는 찢어진 방석이라도 쿠션 역할을 해주는 게 있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해서 완전 절제를 안 하고 그냥 또 지내보시는 분들도 있어서, 지금 저렇게 물어보실 정도면 본인이 뭐 생활하는데 많이 안 불편하시거나 이럴 수도 있어서 조금 지내보시는데, 연골주사 같은 걸로 치료가 되지는 않습니다. 연골주사라는 건 어떻게 보면 기름칠을 해서 좀 덜 아프게 통증을 느끼는 거라서 제가 봐서 연골판이 찢어진 데는 연골주사는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저거를 수술하든지 아니면 조금 약물 치료나 이런 걸 하면서 조금 버텨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다음 거를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는 아까 제가 왜 연골하고 연골판하고 조금 다른 녀석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게 찢어진 녀석이 방석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게 요게 연골판이고, 요 위에 맨들맨들하게, 우리가 사실은 연골판에 대해서는 환자분들이 잘 모르시더라도 연골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아세요. 특히나 축구하시는 분들은 연골 얘기하면 제가 봐서 모르는 분들이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유명하게 되고 잘 알려준 선수가 이 박지성 선수죠. 박지성 선수가 되게 빠른 나이에 은퇴를 했어요. 대개는 30대 초반 정도에 아마 은퇴한 걸로 알고 있는데, 되게 뭐 잘 뛰는 선수들은 후반까지도 뛰고 뭐 40살에도 뛰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박지성 선수가 되게 빨리 은퇴했는데 이 친구가 빨리 은퇴한 게 연골이 많이 상해서 그래서 빨리 은퇴를 했습니다. 근데 연골은 한번 손상이 되면 사실은 완전 정상 조직으로 올라오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했던 수술이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사실 지금도 무릎 연골 손상, 젊은 분들의 너무 넓지 않은 연골 손상에서는 제 1번 골드 스탠다드. 이거 손상은 이거. 뼈가 부러지면 붙이는 거. 연골 손상이 되면 미세천공술. 이래야 될 정도로 해답이라고 나와서 이걸 제일 많이 했던 거고, 박지성 선수는 심지어 저 수술을 개발한 사람한테 미국까지 가서, 영국에서 활동할 때였는데 미국까지 가서 그 수술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수술 결과가 그닥 좋지 않았죠. 근데 그게 뭐 그 수술이 잘못됐다거나 뭐가 문제가 있었다기보다는 연골 손상 범위가 되게 넓었다고 얘기를 해요. 넓어가지고 손상 범위가 작으면 작을수록 결과가 좋은데, 손상 범위가 넓었기 때문에 별로 결과가 안 좋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골 손상이 되면 이렇게 치료하는 방법이, 연골을 이식하는 방법이 있고 중간에 미세 천공술하고 구멍을 내서 연골이 자라 올라오게 하는 방법이 있고, 거기다가 연골 재생술이라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조금 더 쓰기도 하는데요. 그런 방법들이 그림으로 보면 이게 아무래도 미세 천공술이라는 게 막연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한번 자료를, 제가 수술했던 거 내용 가져와 본 거면 연골 손상이 이렇게 나갑니다. 이렇게 요만큼 이렇게 손상된 데다가 여기서 구멍을 이렇게 뚫어주는 거죠. 구멍을 뚫어주면 거기에 이렇게 연골 같은 것들이 이렇게, 우리 피부가 찢어지면 그 위에 살이 차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차는 건데, 이걸 현미경적으로 보면 여기다가 이렇게 구멍을 낸 자리에 위에 이렇게 올라오는 거. 이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옆에 연골들하고 비슷하게 연골이 올라오긴 하지만, 이 녀석 연골들이 아예 정상 연골은 아니고 정상 연골 비슷하게 올라오기 때문에 기능이 100%가 될 수는 없고, 피부가 손상됐을 때 생각해 보면 좀 이해가 조금 빠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피부가 조금 그냥 살짝 살점이 떨어져거나 상처가 조금 했을 때는 나중에 싹 아물고 나면 흉이 어디가 졌었지? 내가 옛날에 어렸을 때 어디 다쳤었지? 이렇게 다 찾아보게 되지만, 막 피부가 많이 떨어졌어. 이랬을 때는 주변 조직이 이렇게 손상이 돼서 나중에도 피부가 다 덮이긴 하지만 언제 봐도 여기가 손상됐다라는 게 보이고 하잖아요. 이게 보이는 거는 이거는 보이니까 그런 건데, 무릎 안쪽에 있는 건 보이진 않지만 거기에 생채기처럼 뭔가 흉 조직이 남으니까 그 자리가 바닥에 닿거나 이럴 때마다
통증이 있어서 이렇게 자꾸 손상이 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치료하는 수술이 뭐 요런 식으로 합니다. 이게 뭐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구멍만 내서 치료를 했다고 그러면 요즘은 연골 재생술을 할 때 구멍만 내는 건 아무래도 확률이 좀 떨어지니까 그 위에 골수흡입 농축액이나 아니면 제대열 줄기세포나 자가연골세포나 뭐 무세포 동종연골이나 이게 뭐 제품명이 뒤에 쭉 나와 있는데 저런 방법들을 이용해서 미세천공술보다 좀 좋아지게 하는 요런 방법들을 쓰는데 저런 치료들을 이렇게 보여드리면 '와 이건 새로운 치료고 막 줄기세포 치료고 막 엄청난 치료고 이 줄기세포는 이런 식으로 처음 쓰는 거 아닌가요?' 환자분들이 막 물어보세요. 물어보는데 아까 보여드렸지만 박정석이 2007 년에 수술받았거든요. 미세천공술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줄기세포를 이용하는 수술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다가 이렇게 구멍을 내잖아요. 이렇게 구멍을 내면 갑자기 여기서 뭐가 짠 하고 나타나서 연골이 생기는 게 아니라 요 구멍 낸 자리에서 저 안쪽에 있는 골수에서 줄기세포에서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인 골수 흡입 농축액이라는 것 자체도 골수에서 저 안에 저렇게 조금씩 송송송송 나오는 걸 제대로 이렇게 주사기 바늘을 넣어서 왕창 뽑아낸 다음에 그다음에 의미 있는 세포들만 빼내서 무릎에다 넣어주거나 이런 치료 방법들이 이런 건데 이런 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미세 천공술에다가 조금 더 첨가해서 저런 방법들을 같이 한번 해주는 이런 방법이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발목 연골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요거는 아까 보여드렸던 전방십자인대 파열이라는 겁니다. 이 생각보다 농구하시거나 축구하시거나 뭐 테니스 때는 어쩐 방향 전환이 필요한 운동을 하시는 분들한테서 이렇게 꽤 많이 나타나는데요. 이 전방십자인대라는 게 이렇게 위에 뼈랑 아래 뼈가 어느 정도는 살짝살짝 이 만약에 무릎이랑 위에 뼈 왜 인체가 이렇게 만들어졌을까? 위에 뼈랑 아래 뼈를 마냥 한쪽 방향으로만 이렇게 일자로 움직이게 만들었다고 하면 이런 인대가 필요 없습니다. 그럼 위아래 뼈를 위에 뼈는 디귿자로 아래 뼈는 이렇게 가운데가 튀어나오게 딱 이렇게 해서 앞뒤로만 움직여지면 그러면 뭐 부러질 저 인대 같은 거 끊어질 일도 없고 아주 좋죠. 근데 우리 무릎은 살짝살짝 트위스트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됨으로써 가동 범위도 넓어지고 방향 전환을 한다거나 이런 게 유용하기 때문에 특히나 뭐 축구, 농구 이런 것들에서는 방향 전환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스포츠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려면 이 전방십자인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전방십자인대가 어느 정도 강도, 유연성이나 밸런스라는 게 어느 정도 강도에서 유지가 되면 되는데 자기가 견딜 수 있는 힘이 고무줄 생각하시면 돼요. 고무줄이 가령 이게 한 열만큼 당겼을 때는 이게 안 끊어지고 딱 제자리로 짱 갔다가 딱 제자리에 올라올 수가 있는데 이게 만약에 100이라는 힘으로 얘를 팍 잡아당기면 어떻게 되나요? 퍽 터지는 거죠. 이 친구도 그렇게 꽤 유명한 선수인데 저 친구도 저렇게 다쳤었고 다치게 되면 전방수행대는 이게 찢어졌을 때 얘를 이렇게 살짝 꼬매 놓을 수 있으면 참 좋은데요. 그렇게 꼬매지진 않고 이게 되게 수술하러 들어가 보면 저런 녀석들이 예쁘게 칼로 탁 잘라지는 것처럼 싹 베어지는 게 아니라 왜 우리 동아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동아줄 2개 잡고 양쪽에서 막 잡아당긴다 퍽 터지면 동아줄 끝이 막 산발해서 막 머리카락처럼 막 떨어져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딱 봐도 와 이거는 꼬맬 수가 없는 조직이구나. 이게 뭐 다른 해부학적인 원인도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꼬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 남아있는 녀석들을 없애고 위아래로 이렇게 새로운 인대를 집어넣어 주는 방법을 많이 씁니다. 자기 인대를 집어넣기도 하고 다른 사람 몸에서 전처리 된 인대를 무릎에다 넣기도 하는데 이런 방법을 쓰고 되게 복귀 기간은 이것도 아까 처음에 이 운동 손상에 대해서 우리가 복귀할 때 얼마나 걸리냐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거랑 똑같은 주제인데 저 인대 자체가 자리 잡거나 이런 거는 대개는 한 4주 이 정도면 자리를 잡아서 일상생활하고 걷고 움직이는 데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만약에 완전히 전체 이 뼈를 다 그 운동을 다시 하고 방향 전환하고 이런 걸 완전히 하려면 이런 운동선수들은 거의 1년 정도 보거든요. 되게 일반인 분들은 한 3개월 정도만 지나면 뛰기 시작하다가 또 끊어져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렇게 제가 손상들에 대해서 한번 쭉 요렇게 얘기를 해 드렸고요. 잠깐 질문을 받고 제가 그다음에는 뭐 예방법이나 요런 거에 대해서 또 한번 제가 얘기를 해 드릴게요. 저는 테니스와 골프를 치는데요. 관련이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무릎 통증이 조금씩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제가 사무직인데 늘 자리에서 양반다리 하고 있어서 그런 걸까요? 이게 약간 좀 애매한 질문인데요. 이게 이게 어떤 동작을 우리가 정형외과 영역에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건 가만 앉아 있거나 누워 있거나 정지 동작에서 아프다. 이렇다고 그러면 이거는 정형외과 영역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신경계통이나 다른 문제일 수가 있는데 어떤 운동을 할 때 아프다. 이렇다고 그러면 그거는 관절 쪽 문제거나 그럴 가능성이 많겠죠.
다른 질문들은 넘어가고, 평소 다리를 꼬고 앉아 있는데 무릎만 꼬는 게 아니라 발목까지 꼬아서 꽈배기처럼 꼬기도 하고, 꼬아서 늘려진 발목이 떠 있는 게 싫어서 발목을 바닥에 닿게 하는 자세를 하는데 발목 건강에 많이 안 좋겠죠? 와, 이게 제가 쭉 읽긴 했지만 솔직한 얘기로 저게 어떤 동작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이게 환자분들마다 자기가 특징적으로 취하는 동작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일시적으로 한두 번씩 취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반복적으로 많이 하다 보면, 왜 우리가 필라테스나 이런 거를 뭐 강의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사람이 똑바로 딱 섰을 때 양쪽이 밸런스 있게 쓰는 사람이 사실 별로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걸 의식적으로 만들지 않는 한은. 근데 저런 특정 동작을 하는 건 자꾸 그런 밸런스를 깨는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어떤 운동 손상이나 이런 걸 당할 때 제가 왜 이 유연성이나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게, 그런 운동들을 많이 해놓은 상태에서 밸런스가 잘 잡혀있는 사람들은 그런 일이 없는데, 저런 특이 동작들을 많이 하게 되면 거기가 계속 약화되는 거죠. 그러다가 어떤 이벤트 한 번이 빵 닥쳤을 때 이걸 받아줄 수 있냐 못 받아들이냐는, 저렇게 안 좋은 습관들이 쌓이게 되면 더 안 좋은 거겠죠. 무릎 부상을 막으려면 테이핑을 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운동 중 무릎 부상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요건 제가 좀 이따 다음 주제로 나올 얘기라 제가 무릎 부상을 막는 건 얘기는 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박지성 선수가 요런 질문은 예전에도 받아본 것 같네요. "지금 현역이면 요즘 연골 치료로 은퇴를 막을 수 있었을까요? 관절염도 걱정인데 요즘 연골 치료 옛날이랑 어떻게 다른가요?" 그쵸. 이게 아마 박지성 선수가 2007 년에 수술했죠. 지금 벌써 한 16 년, 17년 정도 지난 거니까, 이게 그때 박지성 선수가 받았던 건 미세 천공술을 받으신 거예요. 근데 지금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저런 방법들, 저런 뭐 여러 가지 줄기세포나 이런 걸 이용한 추가적인 방법은, 저는 환자분들 설명할 때 그렇게 설명을 드려요. 이게 미세 천공술이 필요한데, 이건 환자분들이 지금 100 점짜리 수술을 하려면 한 70 점 정도는 미세 천공술을 하는 거다. 근데 나머지 30점 정도를 채워줄 수 있는 게 요런 방법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박지성 선수도 했던 수술이 만약에 지금 수술을 해서 쓰셨던 게 70% 정도의 결과를 얻어냈던 거라고 하면, 저런 보존적인 방법을 조금 더 추가해서 아마 썼다라고 하면, 아마 만약에 박지성 선수가 요즘에 그런 수술을 했다고 그러면 저런 방법을 무조건 썼겠죠. 그분한테는 무릎이 정말 소중했을 테니까 아마 했었으면 지금보다는, 그렇다고 막 했으면 무조건 나가서 뭐 날아다녔을 겁니다라는 건 아니지만, 지금보다는 조금 더 좋은 방법이 좀 더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운동을 그만둔 상태인데 몸이 근질근질하네요. 무릎에 부담이 안 가는 운동 좀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어려운 얘기죠. 이게 무릎이 아파서, 이게 되게 환자분들도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본인이 재밌어하고 좋아하는 운동을 하다가 다쳤어. 근데 이제 그 운동을 접고 다른 운동으로 바꾸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게 만약에 그 운동을 이제 막 시작했어. 이제 막 시작해서 배우다가 그러신 거면 접으면 되는데, 막 내가 한 10년, 어떤 분들은 막 나는 테니스를 30년째 쳤어. 그래서 테니스가 나 인생이야.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뭐 다쳐서 발목이 안 좋으시니까 테니스는 접으시죠. 이게 뭐 정형외과 입장에서는 쉽게 할 수 있는 얘기긴 한데, 저도 뭐 운동을 좋아하는 동호인으로서는 그거를 접기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 운동을 꼭 하시고 싶으시면 무릎을 강화시킬 수 있는, 아니면 발목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운동을 많이 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한테 저는 제일 많이 추천하는 건 제자리 자전거 타거나 수영, 이 두 가지 운동을 제일 많이 추천드려요. 그게 무릎이나 이런 데 제일 뭐 근력을 강화시킨다는 측면에서 제일 좋고, 대개는 근력을 강화시킨다 그러면 환자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PT들을 제일 먼저 생각하세요. PT 좋습니다. PT 좋은데 PT를 되게 선별적으로 잘 해야 무릎에 무리가 안 가고 무릎 근육량을 좀 늘릴 수가 있는데, 대개는 PT의 초점 자체가 전체적인 막 이 근육을 만들고 막 이렇게 뭔가 좀 몸을 만드는 데 초점이 돼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쪼끔 손해를 보시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보다는 고런 운동들을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취미로 5km 정도 러닝을 하고 있습니다. 뛰고 난 후 무릎 바깥쪽이 너무 아픈데 대처 방법이 있을까요? 자주 뛰고 싶습니다. 그러게요. 요즘 이게 날이 좋아져서 그런지 러닝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러닝도 되게 좋은 스포츠고 좋은데, 저게 이게 한 번 정도 내가 운동을 안 뛰다가 뛰어 가지고 한 번 정도 아픈 거라고 그러면 그건 뭐 그럴 수도 있고, 대개는 무릎 바깥쪽이 아픈 건 이 장경인대 증후군이라고 그런 병이 있거든요. 그런 거라고 하면 조금 쉬어 가면서 뭐 이 러닝법을 좀 바꾼다든지, 러닝의 세계도 굉장히 심오하던데, 이것도 뭔가 그 주법을 좀 바꾸고 운동화나 뭐 깔창이나 뭐 보조기 뭐 테이핑 등등등
쓸 수 있는 방법이 엄청 많은데요. 일단 그런 것들도 좋은 방법이고 그런 걸 해도 좋은데 저게 뛸 때마다 계속 아프다 그러면 진짜로 단순히 그런 단순 인대 문제가 아니라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연골이나 연골판이나 진짜로 이게 접근 방법을 하나씩 가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한테 가끔 저렇게 연골판이 완전히 찢어져서 막 지금 수술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는 상태로 오시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할 수 있는 이 전후가 바뀐 방법들을 많이 하세요. 이게 막 테이핑도 하고 뭐 침도 맞고 뭐 운동 보법도 바꾸고 뭐도 바꾸고 할 수 있는 걸 다 했는데 계속 아파. 그래서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그건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바꾸는데도 오래 걸리는 거라서 차라리 그런 걸 하기 전에 연골판이 문제가 없는지 일단 확인을 하고 시작하시는 게 우선일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가까운 병원에 한 번은 가보셔서 연골판이나 진짜로 기질적으로 뭔가 잘못되지 않았다 이런 걸 확신을 갖고 그 다음에 그런 방법들을 조금 써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59세시고요. 등산을 좋아하셔요. 지금은 무릎이 아프다고 말씀은 안 하시는데 등산 많이 하면 무릎에 안 좋지 않나요? 높은 산을 즐겨 다니시는데 운동이라 괜찮다고만 하시네요. 걱정돼서 문의드려요. 글쎄요. 이게 굉장히 많아요. 이 등산도 사실은 많이들 하시죠. 사실은 제가 이렇게 오늘 초점이 됐던 건 대개는 이 젊은 분들이 하시는 뭐 축구, 농구 이런 건데 사실은 50대, 60대 이 정도에서 제일 많이 하는 건 지금 앞에 잠깐 나왔던 러닝이나 아니면 요렇게 등산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등산하시고 무릎 아프다는 분들이 오늘 금요일이니까 금, 토, 일 지나고 나면 아마 이번 주 날씨 굉장히 좋은 것 같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되면 아마 등산 후에 무릎 아프신 분들이 병원에 굉장히 많이 오실 것 같은데 이게 등산이 좋은 운동이고 저는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좋습니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려요. 하는 게 좋은데 문제는 등산이 올라갈 때는 무릎에 그렇게 하중도 안 되고 좋은 스포츠인데 문제는 내려갈 때 체중의 훨씬 2배 이상의 이게 하중이 무릎에 걸린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등산이나 이런 걸 좋아하시면 높은 산보다는 좀 야트막한 산, 뭐 둘레길 정도 이런 걸 좀 하시는 게 좋은 거라서 저게 높은 산을 다니시는 거는 별로 저는 추천할 만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높은 산 다니시더라고요. 그럴 때는 스틱 꼭 쓰세요. 스틱 쓰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뭐 프로 등산러들은 보면 다들 스틱 쓰시던데 스틱이 체중 부하나 특히나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갈 때 체중 부하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거를 한번 강의를 마저 이제 몇 장 안 남았습니다. 이걸 하고 질문을 조금 더 받으면 아마 시간이 거의 다 될 것 같은데요. 뭐 앞에서 제가 쭉 얘기는 드린 것 같고요. 운동 중 부상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게 뭐 요 정도? 뭐 신발 착용이나 체중 조절, 준비 운동, 그냥 뭐 흔히들 다 아는 얘기죠. 다 아는 얘기인데 이거를 요렇게 제가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이렇게 4가지 정도를 써놓은 건데 환자분들이 생각보다 이거 뭐 안 하는 사람 있나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번 잘 보세요. 본인이 내가 이 중에 이거 4가지를 다 하고 있나? 하고 내가 발목이 아파 죽겠고 뭐 나 이것 때문에 운동을 더 하고 싶은데 못 하겠어 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러면 신발은 조금 뭐 잘 맞는 거나 이런 거 바꿔보신 적이 있나요? 신발이 뭐 상관이 있나? 체중 조절이나 이런 걸 조금 하시려고 노력한 적이 있나요? 체중 좀 줄인다고 발목이 안 아파지겠어? 이렇게 뭔가 안 해보신 일들이 되게 많아요. 요 4가지만 사실 충분히 조절을 해줘도 통증이나 이런 게 저한테 안 오셔도 됩니다. 정형외과 안 가셔도 되고 저거 4가지만 잘 조절한다고 해도 잘 쓸 수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게 체중 조절하는 게 왜 발목이나 무릎이나 이런 데 중요하냐면 자기 무릎이 가령 뭐 제가 100kg다. 100kg면 내 무릎은 100kg에 맞게끔 어느 정도 사람 몸이 적응이 돼 있어요. 근육량이나 자기가 활동할 수 있는 거랑 적응이 돼 있는데 바로 내가 한 2, 3kg가 늘었어. 그래서 110kg가 됐어. 이러고 나면 이 무릎에 먼저 탈이 납니다. 하중이 생기고 문제가 되는데 이게 내가 지금 무릎에 100kg 유지하는데 무릎이 아파져. 그러면 다른 원인 때문에 무릎에 좀 탈이 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한 2kg, 3kg 정도만 살짝 줄여줘. 이렇게 되면 무릎에 있던 통증이 없어집니다. 허리, 무릎 이런 거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은 충분한 준비 운동. 준비 운동 하라고 그러면 뭐 골프를 칠 때도 그렇고 농구할 때도 그렇지만 진짜 본인이 냉정하게 내가 동호회나 이런 데서 운동하시는 분들 잘 체크해 보세요. 내가 실제로 게임 뛰기 전에 내 몸을 위해서 얼마나 진짜 만약에 내가 농구라는 사람이다 그러면 농구 가서 슛 던지는 거 말고요. 내가 스트레칭 한다거나 몸을 풀거나 이래서 자기 몸에 투자하는 시간이 5분, 10분 넘어가는 분들 많이 있을까요? 생각보다 별로 적습니다. 그래서 진짜 저는 운동하시거나 이런 분들한테 체육관에 가서 체육관 한 바퀴 도는 거 한 5바퀴만 뛰고 시작하시라고 말씀드려요. 5바퀴 뛰려면 그래도 한 10분, 20분 걸리겠죠. 이게 몸에 약간 땀이 날 정도를 만들고 나서 운동을 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고무줄 제가 얘기 자꾸 해드리지만
이 고무줄이 단단한 고무줄이 있습니다. 이 녀석을 살살살 잡아당기는 건 한 10번쯤 잡아당기다가 쭉 잡아당기면 잘 늘어납니다. 근데 이 잘 안 늘어나는 고무줄을 갑자기 팍 잡아당기면 툭 하고 끊어집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몸에 약간 내 몸에 있는 어느 한 고무줄이 아니라 내 전신에 있는 고무줄들을 한번 쭉쭉 늘려준다는 생각으로 그런 운동들을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해서 약간 땀이 나서 내 몸이 이제는 좀 달궈졌는데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한번 해보시는 게 좋고, 실제로 제가 뭐 NBA나 이런 농구를 보러 가보거나 이러면 그런 선수들은 게임 시작 2시간 전부터 하더라고요. 2시간 전에 나와서 이미 몸을 충분히 풀고 몸에 약간 땀이 날 정도로 만들어 놓고 2시간 전에 이렇게 막 몸 풀고 1시간 전에는 라커룸 들어가서 뭐 아마 이 뭐 경기 플랜이나 이런 걸 짜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나와서 30분 전에 나와서 슛 연습을 하는 건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쟤네들 뭐 연습 몸 안 풀고 슛만 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대개는 보면 2시간 전에 땀이 흠뻑 젖을 정도까지 몸을 완전히 풀고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요런 요약, 요런 거는 간단하게 요렇게 충분한 준비 운동을 통해서 손상 예방이 최선이고, 빠른 복귀보다는 안전하고 확실한 치료 이후에 복귀가 재발 방지에도 좋다고 제가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렸었고요. 제가 질문들 올라온 걸 한번 보고 요걸 한번 몇 가지 질문들 답변을 드리고 끝내면 될 것 같고요. 발목 아킬레스 질문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오래 서 있으면 아킬레스가 항상 부어 올라서 아파요. 어떤 관리가 필요할까요? 이것도 뭐 운동 손상이나 이런 데 아킬레스 건염이라고 해서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저렇게 이렇게 써주신 분 보면 아마 이런 분들은 선천적으로 이 아킬레스건이나 이런데 이게 뭔가 저쪽이 이 고무줄이 남들하고 좀 다른 딱딱한 고무줄이 아킬레스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 있기만 해도, 아킬레스건은 사람 몸에서 제일 두꺼운 힘줄이거든요. 우리 몸 안에서 제일 두꺼운 고무줄이에요. 이 고무줄이 아무리 잡아당겨도, 고무줄 진짜 두꺼운 거는 아무리 잡아당겨도 안 늘어나잖아요. 이 녀석이 잘 안 늘어나는데 서 있게 되면 체중 부하가 걸리니까 이 잘 안 늘어나는 힘줄이 강제로 계속 당겨지는 겁니다. 그렇다 보면 하중이 많이 걸려서 아마 부어 올라서는 통증이 있지 않나 싶고요. 이런 분들한테는 아침에 실제로 생활하셔야 됩니다. 이 아킬레스건 스트레칭 운동 이런 거 아마 인터넷 찾아보시면 되게 많거든요. 특히나 이렇게 뒤로 쭉 제껴주거나 이런 운동이 좋은데, 그런 운동들을 아침에 일어나면, 나는 이런 아킬레스건을 내가 타고났으니까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5분, 10분 정도는 항상 이런 운동을 해서 내 인대를 말랑말랑 해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꾸 운동을 꾸준하게 좀 해주는 게 제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런닝하다가 새끼발가락 미세 골절 당했는데요. 초반에 2달 동안 골절인지 모르고 런닝하고 더 아파서 CT로 골절 진단을 받았는데요. 현재 엑스레이로 붙었다는데 거의 5개월 넘었는데 새끼발가락이 아직도 꺾이면 통증이 오고 발가락이 얼어라고 하는데 후유증인가요? 덜 붙을 수 있나요? 그쵸. 이런 분들이 많고요. 이게 골절이 당했다가 이게 뭐 나중에 진단되거나 이런 분들도 있는데, 지금 5개월 정도 지났으면 환자분들이 이제 골절이 됐어요. 골절이 되고 나서 1달, 2달 정도 지나서 뼈가 다 붙었어. 뼈가 더 움직이거나 이런 게 발견되지 않아서 이제 운동이나 이런 거 복귀해 보세요라고 얘기하면, 운동하고 나서 이렇게 똑같이 운동했는데 뭐 뼈 다 붙었다는데 왜 이렇게 아프죠?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뼈가 부러질 정도면 사람 몸이 살, 뼈 이렇게 돼 있지는 않잖아요. 살이랑 뼈 사이에 인대, 근육을 싸고 있는 막 엄청 복잡한 구조물입니다. 엄청 복잡한 구조물이 있는데, 우리가 쉬면서 좋아진 건 이 뼈를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근육이나 인대, 혈액순환, 뭐 신경 이런 녀석들이 제자리를 잡아가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기 때문에 지금은 통증이 조금 있더라도 운동을 좀 하시는 게 좀 나을 거고, 대개는 보면 이게 이 골절인지 모르고 시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이 정도 5개월 정도 지났으면 뼈는 다 붙었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녀석이 특히나 새끼발가락은 체중이 많이 걸리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통증이 좀 오더라도 불편할 겁니다. 불편하고 좀 얼얼하고 불편한 게 있는데, 그렇다고 저걸 지금 뭐 수술할 것도 아니고 지금 상황에서 더 기부스를 할 것도 아니고, 오히려 지금 상태에서 더 기부스를 오래 하게 되면 점점 관절이나 연골이나 이런 데가 더 굳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통증이 있더라도 어느 정도 내가 받아들일 수 있을 통증이라고 하면 그냥 운동하고 생활하시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위에 질문이, 자가줄기세포 무릎 주사가 있던데 효과가 좋은가요? 뭐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치료 중에 하나인데, 이게 환자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저런 줄기세포 주사나 이런 게 연골이 확 생성이 될 거다, 연골이 짠 하고 다음날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솔직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골이 막 생기거나 이런다기보다는 현재 무릎에 있는
연골 상태나 이런 건강 정도를 좀 올려놔서 무릎이 좀 건강해지는 무릎이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저게 갑자기 확 살아난다거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연골, 미세 천공술을 받았는데 지금 걸음을 잘 걷지도 못할 정도로 힘든 상황인데 앞으로 괜찮아진 걸까요? 연골 구멍 난 건 언제쯤 다 메워지는 걸까요? 글쎄요. 요게 연골 미세 천공술을 받았는데 걸음을 잘 못 걷는. 대개는 미세 천공술이라는 건 아까 그림에서 보여드렸지만 이렇게 뼈에다가 구멍을 내 가지고 연골이 자라 올라오게 하는 거기 때문에 대개는 4주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올라오고 이게 한 3개월 정도 지나면 정상 강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뭐 운동하시거나 이런 데는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사람 무릎이 뭐 같은 수술을 하더라도 수술의 방법도 여러 가지고 위치도 다를 수 있고 본인이 뭐 사이즈도 다를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사람마다 자연 경과는 굉장히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3개월 미만이라고 그러면 지금은 운동하면서 조금 기다려 볼 만한 상황이라고 생각되고요. 3개월 정도 지났는데도 계속 아프다 이렇다고 그러면 이거는 뭔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마 그 수술한 쌤하고 한번 얘기를 해봐서 뭔가 다른 주사 치료든 다른 방법을 조금 써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는 걸을 때마다 발바닥이 너무 아픕니다. 쉬면 또 괜찮아지기도 하는데 오래 걷는 게 너무 힘이 듭니다. 이런 것도 대개는 발바닥 통증은 우리가 족저근막염이라고 해서 발바닥에 있는 힘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제일 많거든요. 대개는 그래서 뭐 이런 거는 뭐 충격파 치료나 이런 스트레칭 운동이나 이런 걸 하는 경우들이 제일 많은데, 이게 오래 걸으면 걸을수록 계속 아파진다. 이렇다고 그러면 이거는 약간 족저근막염이라기보다는 발바닥에 다른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요거는 한 번 정도는 제대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족저근막염의 케이스나 이런 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른 문제일 수가 있어서 그건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요 정도까지 해서 이게 지금 뭐 이 외상에 뭐 제가 농구나 이런 걸 주로 얘기를 해서 발목, 무릎에 어떤 손상이 있고 어떻게 치료하고 예방을 어떻게 하는 게 좋고 이런 걸 쭉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사실 요즘 유튜브나 이런 데 이제 워낙 많은 방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방대한 정보가 있어서 이것만 하면 낫는다, 저것만 하면 낫는다,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이게 사람 몸이라는 게 어느 하나만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발목이 손상이 됐다 이러면 발목 인대 하나가 문제가 돼서 운동 손상이나 이런 게 생기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무릎이나 고관절이나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유명한 농구 선수나 이런 친구도 발목 인대 손상됐어? 인대 봉합을 했어? 그래도 결과가 안 좋아. 그래서 다른 운동이나 스트레칭, 뭐 밸런스 운동 뭐 이런 걸 통해서 복귀한 친구들처럼 우리가 어느 한 군데 손상이 있다고 해서 거기만 손상을 본다기보다는 전체적인 밸런스, 뭔가 준비 운동, 근력 강화, 뭐 체중 감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충분한 그렇게 운동 미리 사전 운동이나 본인 몸 상태를 잘 관리하셔서 건강하게 운동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긴 강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궁금하신 건 댓글창에도 남겨주시면 제가 나중에라도 답변을 꼭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